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캐나다 G7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과거사 문제 언급은 됐지만 미래에 집중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고 했고 이시바 총리도 교류 활성화로 화답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 외교 재개에도 공감을 이뤘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이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착하자 환하게 웃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konnichiwa. 고생하십니다. お疲れ様です。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なんかあんまり初めてみたいな気がしませんが。 이 대통령은 별도의 과거사 언급 없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국민 간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日本人が一番訪問するのも国であります。国民同士の交流も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 30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는 잘 관리하되 미래 협력 문제를 더 키우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셔틀 외교에 공감해 서로 오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첫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불발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르면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 외교도 첫 발을 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나고 6개국 정상, EU, UN 지도부와 릴레이로 양자 회담을 진행하며 숨가쁘게 보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G7 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과 나란히 선 이재명 대통령. 단체 촬영이 끝나자 앞에 서 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먼저 악수를 건넵니다. 이어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악수한 뒤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걸어나갑니다. G7 확대 세션에 앞서 룰라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을 가리키자 마크롱 대통령은 윙크와 함께 엄지를 들어 보이며 손을 잡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G7 정상들이 모인 확대 세션에서 두 차례 연설을 하며 다자 외교 첫 대비를 했습니다. 에너지 안보 달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인도, 영국 등 6개국 정상, 그리고 EU와 UN 집행부와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빚진 것을 갚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FTA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에게 잠수함 사업을 언급하며 방산 세일즈 외교도 펼쳤습니다. 귀국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순방 소회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곧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내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확정짓는데요. 오늘 당정이 만나 전 국민 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의 일부 빚을 탕감해 주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대 협의 직후 추경 규모가 1, 2차 합해 35조 원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추경이 14조 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20조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안엔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 2차로 나눠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로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거론되는 지역화폐의 경우 경기 침체가 심한 지방에서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지방 또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 구상을 전제로 한 조치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거칠 것을 감안해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하지만 전국민 지원금에 우려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효율을 감안하면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도 결국 추경 재원은 나라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택적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볼 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든지 영세사업자를 도우는데 더 효율적이다는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보편과 선별이 절충된 방식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 수장이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이 총재는 추경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추경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추경을 좀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지금 얘기한 정도 수준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이 반영된 추경 편성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치적 추경이 되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추경을 하면 물가 상승과 국가 살림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아마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편성돼 집행되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검찰 표적 수사 때문이고 아들 유학비나 생활비는 강연비, 조의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했는데 이 판결문과 연말 정산 내역을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반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의힘은 두 사건의 판결문을 근거로 국민 우롱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 김 후보자는 대학 동기에게 대선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돈을 요구한 뒤 혹여 만에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고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범죄를 공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2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의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돈을 받으며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느냐고 묻고 SK 측이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닫혀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들 유학비와 생활비를 강연비, 조의금으로 충당했다는 김 후보자 해명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5년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보니 소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의금이나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8억 원 정도는 돼야 소명이 되는 것인데 세비 이하의 소득은 불과 1,420만 원입니다. 스스로 낸 연말정산 자료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있겠습니까?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제대로 해명을 못하니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불러야겠다는 국민의힘과
참 비정하다, 가족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충돌에 특위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첫 전체 회의부터 증인, 참고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아들 학비는 전 배우자가 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전 배우자도 증인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외국 대학의 학비라든지 생활 자금은 신고된 하나의 외환 계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면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배우자까지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전 배우자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까지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고 답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현 배우자와 장모 등 가족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당초 20여 명이던 증인을 10명 아래로 줄이고 청문회도 이틀만 진행하기로 양보했는데도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가족까지 부르는 건 신상털기라며 정책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오늘 중 의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야당은 김민석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이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짜 학위 아니냐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아침 당 회의 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실제 수업을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10대 결격 사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 석사 학위 취득 의혹입니다. 중국 칭화대 석사 과정은 중국 본교 출석 수업이 필수인데 부산시장 출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등으로 전국을 다녔습니다. 중국 측 권력자와 무언가 뒷거래를 한 뒤 가짜 학위를 취득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바쁜 일정을 쪼개 수업을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월수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그래서 수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과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정치검찰의 사냥 작업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수사와 확정 판결이 노무현 정부 때 나왔는데 왜 검찰을 악마화하냐는 야권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노 대통령님 제가 뵀잖아요. 그거 보고서 저도 혹시나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모르셨더라고. 김 후보자는 장마 예방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현장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목숨까지 거론하며 무조건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투기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도 중동에 직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G7 정상회의 일정 하루 만에 급히 귀국해 8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N 방송은 NSC 회의 후 트럼프가 미군을 동원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 타격을 위한 미군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지원 등 미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던 트럼프의 경고도 하루 만에 최후 통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권력자 알리 하마네이를 직접 거론하며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언제든 제거 가능하다며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압박 수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트럼프는 NSC 회의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나눈 가운데 이스라엘 측도 미국의 군사작전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전략자산도 속속 중동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항공모함 니미츠가 중동으로 향한 데 이어 F-16, F-22, F-35 등 최신의 전투기가 중동에 추가 배치 중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미군의 투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트럼프의 위협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자비는 없다며 항전 의지를 드러내면서 중동이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보복 시나리오도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문예빈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알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6시간 뒤 하메네이도 이스라엘에 대한 항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을 뜻하는 시오니스트를 언급하며 자비는 없다는 문구와 함께 칼을 들고 성 안으로 결연히 걸어 들어가는 남성의 그림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수중폭탄을 설치해 미 해군 함정의 작전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이란의 공습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 등을 겨냥해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 의원을 동원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을 해킹으로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그대로 떨어지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بازدارندگی بوده است و عملیات تنبیهی به زودی اجرا خواهد شد. 이스라엘도 이란 제트기 50여 대와 원심 분리기, 무기 생산 시설을 타격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전 엿새째, 현재까지 이란에서 최소 224명, 이스라엘에서 2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6천 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전투 병력이 아닌 공병 부대를 보내는데요. 이들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안보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밝은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쇼이구 서기는 이달 4일 방북한 바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13일 만에 다시 평양을 찾은 겁니다. 그 특별 지시의 주 내용은 세 번째 파병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1000 сапер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разминированием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Дивизия строителей, это 2 бригады, 5000 человек, объединенные в одну дивизию. 전투 병력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1, 2차 파병과 달리 이번에는 공병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진지, 교량과 같은 군사시설 재건과 지뢰 제거 작업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병 부대는 건설과 전투에 모두 능하고 특히 속도가 빠른 것을 특징으로 꼽습니다. 북한 내 대규모 건설에 주로 동원되는데 평양 려명거리 구축 당시 70층짜리 아파트를 74일 만에 완성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군인들이 동원돼서 북한 군인들은 전 세계에서 건설 경험이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총 2만 명이 넘는 군 병력 파병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 기술과 무기 등 대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불법적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미국 국무부도 명백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유권자가 이 봉투에 이미 기표된 용지를 받았다며 신고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 선관위는 그 신고자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마치 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처럼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최다음 기자입니다. 선관위 직원이 관외 사전투표용 회송봉투를 열어 투표용지를 꺼냅니다. 오픈합니다. 투표용지에는 이미 기표가 돼 있습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2일차에 경기 용인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발견한 겁니다.
하나 있었어요. 봉투도 한 개, 완성이 된 용지는 하나, 그리고 제가 받은 용지. 이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됐고 중앙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혼란을 부추길 목적의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A씨가 타인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아 봉투에 넣었다고 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투표 사무원이 A씨 전에 투표한 B씨에게 실수로 회송봉투 2개를 줬던 겁니다. B씨도 착오를 해 빈 봉투는 투표함에 넣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 1개는 투표 사무원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무원이 돌려받은 봉투를 확인도 없이 A씨에게 준 겁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통화 기록과 투표일 동선에서도 접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자작극 의심과 달리 두 사람의 공모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엉뚱한 유권자를 자작극이라고 몰아간 선관위는 이제 와서 투표 사무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때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을 때라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있었다고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준 건 투표사무원 잘못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우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했습니다.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했다는 겁니다. 신고한 선거인을 자작극으로 의심했던 데 대해서는 사과 대신 유감을 표한다고만 했습니다. 선거인에게 봉투를 2장 잘못 주고 되돌려받은 봉투를 확인도 하지 않고 다시 배분하는 등 부실한 관리가 이어졌는데 우발적 사고, 단순한 실수로 치부한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섣부르게 자작극으로 몰아간 데 대해선 당시 정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가 들어간 봉투가 교부된 건 전례가 없었고 당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수사 의뢰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여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 기간 부실한 선거관리로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현역 군인들이 식당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난사했습니다. 수백 발을 쐈는데 묶여있던 개들은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 마리가 숨졌고 2마리는 크게 다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남성 3명이 모여 있습니다. 한 명이 비비탄 총을 꺼내 들더니 조준 사격을 합니다. 비비탄을 맞은 개가 움찔하더니 도망치듯 개집으로 들어갑니다. 남성들은 멈추지 않고 개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아댑니다. 총을 쏠 때마다 성광이 번쩍입니다. 남성들은 비비탄 총으로 1시간 가까이 개를 공격했는데요. 개집 안에는 쏘고 남은 비비탄이 가득합니다. 마당에 있던 개는 4마리, 묶여있다 보니 제대로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마리는 치료 도중 숨졌고 2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거나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명에 눈을 보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만지려고 하면은 움찔움찔거리면서 막 물려고 하거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총을 쏜 사람은 인근 펜션에 묵고있던 20대 남성 3명. 이 중 2명은 휴가를 나온 현역 해병 대원이었습니다. 전날 낮부터 비비탄 총을 들고 조준 사격을 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나갔다 개에 물려 위협 사격을 한 거라며 2마리에게만 총을 쐈을 뿐 죽은 개에겐 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 후에 이러한 제명을 적용한 후에 송치할 예정이며 군인 2명에 대하여는 군수사단에 이송한 상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털던 남성이 차량 주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주머니에 흉기가 있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밤시간 모자를 쓴 남성이 주택가를 어슬렁댑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에 서 있는 승용차로 다가가더니 장갑을 끼고 운전석 문을 엽니다. 차 안에서 무언가를 챙겨 나오던 이 남성.
건물에서 나온 다른 젊은 남성과 마주치자 곧바로 달아나려 합니다.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나오다가 차 주인에게 발각된 겁니다. 차량 터리범과 잡아두려는 차주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됐고 차량 터리범은 우도까지 벗겨진 채 차주를 따돌리려고 시도합니다. 주먹을 날리는가 하면 발길질도 합니다. 흉기가 있다며 거짓말도 했습니다. 뒷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면서 칼이 있으니까 쫓아오면 죽여버린다고 등을 보이고 도망가길래 제가 쫓아가서 잡았고요. 결국 차주는 차량 터리범을 밀어 쓰러뜨리고 위에 올라타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잠시 뒤 순찰차를 타고 온 경찰관들이 차량 터리범을 체포합니다. 조사 결과 50대 남성은 피해자 차량에서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구하려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오피스텔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스배관 바로 옆이라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는데요. 지나가던 20대 시민들이 소화전 호스를 끌고 와 불길을 잡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옆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이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여성 2명이 이를 보고 119에 신고합니다. 28살 박시은 씨와 26살 손승아 씨입니다. 불법 소각을 하고 있나 생각을 들던 찰나에 제 키보다 더 높이 불꽃이 불이 생겨가지고 저는 119에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하던 박 씨가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기다란 호스를 끌고 나타납니다. 경찰관인 아버지가 평소 불이 나면 소화전을 이용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 겁니다. 손 씨가 소화전 밸브를 여는 동안 박 씨는 두 손으로 소화전 관창을 잡고 불이 난 곳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이들의 활약 덕분에 불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거 누구나 지나갈 때 불이 보였으면 일단 했을 거고요. 가스 배관이 있어서 더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불을 끄고 나서 다리가 좀 후들거리긴 했는데 무섭거나 이런 것보다는 꺼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불이 난 곳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인데다 가스 배관이 지나는 곳이어서 초기 진압을 하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초기 진화에 크게 기여한 이들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폐업 정리 현수막을 내걸고 유명 브랜드 옷을 싼 값에 파는 점포 종종 보셨을 겁니다. 진품을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보니 공장까지 차려놓고 가짜 상표를 붙여 만든 짝퉁이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상가 건물. 좁은 계단을 지나 3층으로 들어서자 비닐에 쌓인 의류 더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다른 상자를 뒤지자 프랑스 유명 브랜드 옷 상표가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짝퉁 옷을 만들 때 쓰는 위조 상표입니다. 국내가 못 만듭니다. 이 만드는 자체가 문제죠, 그렇죠? 경찰이 이 공장에서 찾은 짝퉁 티셔츠 완제품만 3,600여 장. 장당 정가가 25만 원 하는 프랑스 유명 브랜드 옷으로 둔갑시켜 폐점 정리 현수막을 단 점포에서는 장당 5만 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장당 2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폐점 할인 점포에서 가짜 티셔츠가 팔리는 걸 포착한 경찰은 납품 경로를 역추적해 공장을 덮쳤습니다. 경찰은 가짜 옷을 만든 일당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또 폐점 할인을 명목으로 할인 판매하는 옷은 가짜 상품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성매수 남성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만들어 매달 구독료를 받고 성매매 업소에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앱에는 400만 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요. 김세인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앱을 작동시키자 남성들의 신상 정보가 줄줄이 뜹니다. 일부 전화번호에는 경찰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습니다. 성매수 남성 400만 명의 정보를 공유하는 앱입니다. 성매매 업주들은 매달 10만 원씩 이용료를 내고 다른 업소가 올린 성매수 남성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받고 자기 업소에 왔던 남성들의 정보도 올렸습니다. 성매수자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은 피하고
응대하기 힘든 이른바 진상 고객을 걸러내려고 앱을 구독한 성매매 업주만 2,5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앱을 설치한 다른 업주들도 전화한 사람이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앱을 만들어서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일당은 2년 만에 4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고가 수입차와 명품 시계, 해외 주택 구입 등에 썼습니다. 경찰은 앱 접근을 차단시키고 검거한 총책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앱 개발자의 행적도 뒤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내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며 수도권과 내륙 지방도 본격 장마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모레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남부와 서해에 비구름이 나타나 모레쯤에는 완전히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북쪽의 차가운 전리저기압과 남쪽의 더운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를 지나면서 비를 잔뜩 품은 전선의 형태로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는 걸 시작으로 밤부터는 수도권, 강원 내륙으로 확대됩니다. 내일 밤이면 중부지방까지 장마권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이미 시작된 장마가 남부지방에서는 사나흘, 중부지방에서는 예년보다 대여세 정도 빨리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비는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강수 변동성이 커 특정 지역엔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특히 20일 밤 사이 남북으로 폭이 좁은 띠 형태의 구름대에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한 지역에 가볍게 지나가는 비가 인근 지역에선 집중호우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가 집중될 모레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지난 10년 사이 2배 넘게 올랐는데요.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뛴 동네 강남 3구가 아닌 이곳이었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 사업 지역 내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50층 이상의 초고층 한강변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5억 원대에 거래되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3월 2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했는데 강남 3구를 제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성동구였습니다.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대에서 약 5천만 원까지 184%가 오른 건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21% 올랐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조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세가 많이 올랐고 현재 작년 대비 5억에서 한 10억 사이 정도가 성수 정비사업구역 내 재개발 기대감에 더해 강남과 압구정을 마주하고 있는 입지와 성수동 상권의 활성화가 성동구 집값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팝업스토어 이제 성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몰리고 소비가 그쪽에서 일어나고. 최근엔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성동구 부동산값 상승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어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계좌번호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연일 오르는 불장이다 보니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그래서 계좌번호가 나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매물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장에 달라진 거래 패턴, 경제카메라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예정 단지입니다. 아파트값이 연일 치솟자 매물로 내놓은 집조차 보여주질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안 돼요. 이처럼 집주인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이유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상승장 분위기 때문인데요. 이는 지난해 여름 이후 최대 상승폭인데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며칠 새 호가는 1, 2억씩 뛰는 이른바 불장인 겁니다.
집주인들은 계약금 입금 날조차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좌번호 달라고 했더니 주말 지나고 더 생각해보고 연락을 하겠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다 보니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공통된 첫 질문이 계좌 나와요가 됐습니다. 계약금을 넣을 수 있어야 거래가 파기가 안 되니 계좌 나오는지부터 묻고 거래하는 겁니다. 실제로 계좌번호는 주지 않고 한 번에 1억 원씩 호가를 3번이나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원래 25억이가 올렸거든요. 26억. 그걸 또 하려고 해서 10억 나오고. 근데 그때도 안 하려고 해서 18억으로 또 올렸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수자들은 거래 승인이 나기도 전에 매매 약정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먼저 입금하기도 합니다. 통상 5천만 원이지만 이 금액은 집주인들이 대부분 배액 배상 후 파기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자 우위 상태에 중개업소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명부를 사서 직전 최고가보다 몇 억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역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전화를 많이 받죠. 팔 그게 있으면 매물 달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냐 받아주겠다. 공동중개도 사라졌습니다. 불장이 오면은 공동중개를 안 합니다. 굳이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중개를 해서 안 하려고 하죠. 다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불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언제 어느 정도로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배정현입니다. 남매 싸움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세계 화장품 제조개발 생산 3위인 콜마그룹 오너 일가 이야기인데요. 창업주인 아버지가 장남을 상대로 물려준 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장호림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업계 3위, 콜마그룹의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승계 목적으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는데 이를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윤 회장 법률 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합의된 승계 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인 윤 회장이 남매 간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하자 소송이라는 강수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장남인 윤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 B&H의 경영진 교체 작업에 나서면서 남매 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인 윤 회장 손을 들어주면 윤 부회장은 오늘 종가 기준 약 73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돌려줘야 합니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주식 반환 시 현재 30%대 콜마홀딩스 지분이 4%대로 줄며 최대 주주 지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부친의 소송 제기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따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누군가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장기기증 연속보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초를 다투며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리는 의료진과 이식팀, 그 치열한 여정에 이현재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폐를 기증할 뇌사자가 있는 경남의 병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몇 분 사이에도 전화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혜자는 5시 반에서 6시 사이로 입실할 예정이라 그쯤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동 시간을 줄이려 KTX로 갈아탑니다. 연휴 기간과 겹쳐 표도 겨우 구했습니다. 새벽에 좀 일어나서 구하고 일단은 사람부터 타고 나중에 상황 설명해서 비용 결제하고 이러기도 하고. 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신장 이식팀이 출발합니다. 각 이식팀들이 기증자가 있는 병원으로 가 장기를 확인한 뒤 가져오는 겁니다.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리버가 바이옵시 나갈 필요도 없이 너무 심해가지고 포기했다고. 장기 상태 확인은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간, 심장, 폐, 신장 순으로 진행되는데 간 이식이 불발되면서 나머지 이식팀들이 바빠졌습니다. 일단 그러면
많이 이식하는 팀이 맞을 거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빨리 가야 되겠죠. 폐 이식팀은 더 다급합니다. 순서는 앞당겨졌는데 17분 늦게 도착한 겁니다. 저희가 심장팀 다음으로 장기 상태를 봐야 돼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되거든요. 기차가 지연이 돼가지고 맞아요. 저희 도착이 늦어졌어요. 기증이 결정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체 부검을 할 경우에는 기증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또 수술하고 중에 혈압이 막 떨어지면서 상태가 안 좋아서 장기 기증 못하는. 취재하는 동안 이식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가능만 하면 어떻게든 받으시려고 하셨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건강한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셔서 일단은 그 이식은 취소가 된 거고요. 약 2시간 만에 적출 수술까지 마친 의료진. 폐 상태는 괜찮나요? 예, 그래도 이제까지 본 것 중에 양호한 편이고. 이제 서울로 향합니다. 적출된 폐는 6시간. 장기가 손상되지 않는 골든타임 내에 이식해야 합니다. 수혜자분 그 폐를 지금 이제 아마 적출하고 있을 거예요. 도착하면 바로 넣을 수 이식할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시작을 향해 새 생명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 아직 괜찮은 건가요? 어차피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릴 거라.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심정지 환자에게는 골든타임, 그러니까 초기 대응 시간이 중요한데요. 전문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환자의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한 거죠. 강태현 기자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식당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진 여성. 배달기사가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곧 의식을 되찾고 무사히 깨어납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선 손님이 쓰러지자 점주가 다급히 뛰어나옵니다. 다른 손님과 번갈아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 사이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질병청 조사를 보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아무 조치가 없었을 때보다 환자의 생존율이 2.2배 높았습니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직접 배워봤습니다. 팔을 곧게 펴서 곧장 가슴뼈 중앙을 압박합니다. 체중을 실어 5cm 깊이로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 누릅니다. 심폐소생에 나서기 전 조치도 중요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우선 어깨를 두드려 의식을 확인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반응이 없다면 주변에 한 사람을 지정해 도움을 청합니다. 저기 빨간색 옷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세요. 이후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환자 발생 후 4분 이내에 압박을 시작하는 게 좋고요. 심정지 환자라고 본인이 판단이 되시면 바로 CPR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닷새 만에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상원 의원에 이어 이번엔 뉴욕시장 경선 후보였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양복 차림의 남성에게 보안 요원이 달라붙어 수갑을 채웁니다. 남성이 결박당한 채로 어디론가 끌려가자 주위에선 비난이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후보이자 시 감사관인 브래드 랜더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민법원에서 호송되는 피고인과 접촉하려다 저지당한 겁니다. 닷새 전에도 민주당 상원 의원이 체포됐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공무원 업무 방해 혐의로 정당히 체포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여성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잠시 뒤 대형 트럭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돌진하더니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벽을 뚫고 내부로 진입한 트럭은 식당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브라질 중서부 코모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이탈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난폭 운전과 공공안전 위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르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어제 오후부터 이틀째 분화 중입니다. 11km 높이까지 연기가 치솟은 가운데 지질청은 분화구에서 반경 8km 내 접근을 금지하고 최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분화 여파로 대표 휴양지 발리를 가기 위해 거치는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선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국민의힘이 8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럼 당대표 선거에 누가 나올까? 선호도 조사에선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박빙이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8월 중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전당대회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동의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채널A에 전당대회 시기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에 공감했다면서 의원총회 추인을 거칠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에는 지난 대선 경선 때 결선 투표를 치렀던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 발표된 선호도 조사에선 김 전 장관 20.3%, 한 전 대표 16.3%로 박빙이었습니다. 뒤이어 안철수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이 42%로 크게 앞섰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전대 날짜가 나오면 고민하겠다고 했고, 한 전 대표 측은 실익이 없으니 나가지 말라는 의견이 주변에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5대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좀 출마하지 마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대표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 안철수 의원은 오늘 대구를 시작으로 민심 투어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 조사받으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보이는 새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데요.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구속시킬 수 있다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김 여사가 거래한 증권사 지점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와 직원 간 대화 녹음 파일을 대거 찾은 겁니다. 수사팀은 이 파일에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 수익의 구체적 배분 비율 등이 대화에서 거론된 걸로 전해집니다. 또 이 대화가 검찰이 과거 확보한 김건희 엑셀 파일이 시세 조종 증거인지 판단하는 데도 의미 있는 자료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 여사의 두개 계좌 주식 잔고와 인출 내역이 정리된 이 엑셀 파일은 그동안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는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 측은 불응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소환하고 구속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도 검찰의 통화 녹음 파일 확보가 늦은 걸 두고 이러니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조사 없이 특검 수사 개시 전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고검 수뇌부와의 면담에서 어떤 입장을 전했는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김용 전 부원장 2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는데 이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법원을 향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요구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이렇게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이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을 제대로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 전 부원장의 2022년 검찰의 압수조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증거라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의 이런 압수조서를 보면 이재명 피의자를 잡기 위한 압수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압수조사의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건 이 대통령 제거용 표적 수사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 유죄 판결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민경 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군부를 떼더니 이젠 김 전 부원장까지 풀어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는데요. 첫날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고는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질타했습니다.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부터 세종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 업무보고를 받은 이한주 위원장. 오후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질책을 쏟아냅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을 지난 17년의 업무보고와 비교했을 때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그 바탕으로 한 공약의 충실도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거로 봐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위 경제분과장을 지냈던 이 위원장. 그때보다 보고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결선 규모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업무보고 뒤 분과위원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부처에서 성의 없이 준비해왔다며 부실하면 질책하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처들에겐 다시 보완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추가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모든 부서 다 들으라고 질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부서를 향한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성현랑 기자와 11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궁금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인데 정상들이 상대 국가 국기 앞에 있어요. 네, 이 장면, 이 엇갈린 국기에 어색함을 느낀 분들도 꽤 있었죠. 일본 이시바 총리도 마찬가지였던 걸까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고치자. 뭐가 맞는 거예요? 예. 네, 우리 대통령이 일본 국기 앞에 있으니 좀 어색하시죠. 오늘 회담 이 대통령이 호스트였거든요. 외교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석이 어디냐입니다. 상석이 오른쪽, 시청자분들 보실 때 왼쪽이거든요. 통상 상석에 호스트 국가 국기를 세웁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태극기 앞에 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암묵적인 룰이 외교가에 있다는데요. 외교 관례상 게스트에게 상석을 내주기도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헷갈린 거군요. 네, 과거에도 해외 정상이 우리 태극기 앞에 선 사례가 꽤 있던데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열렸지만 이 시진핑 주석이 상석에 위치했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죠. 외교부 관계자, 이 사전 합의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G7 회의에서 누구와 브로맨스를 보였을까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 주인공입니다. 악수 나눈 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등을 두드리죠. 룰라 대통령도 허리를 감싸고요.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일 텐데 친해졌네요. 네,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까워졌다는데요. 이 대통령이 소련공 시절 팔 다친 경험을 말하자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화답한 거죠. 룰라 대통령도 19살의 손가락
손가락이 잘렸거든요. 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라는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김혜경 여사 외교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첫 단독 일정이었죠. 이 교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만찬 땐 한복을 입었는데 관심이 커서 외빈들과 여러 차례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스피커를 공격할까요? 네, 바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요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공격수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일제히 주 의원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로 살겠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재산 2억에 불과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거울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비춰보기 바랍니다. 주 의원은 떳떳하냐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도 가장 세게 공격한 의원이다 보니 더 타깃이 된 걸까요? 주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위원인 저를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자신보다 재산이 적은 후보자는 인사검증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쨌건 본인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네, 주진우 의원은 이미 아들 재산에 대해선 이 전액 증여세를 내고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 고소하겠다는데요. 서로를 향한 정치 공세는 뒤로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은 서울 32도로 더 더워집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불볕더위가 이어지다 주후반 비와 함께 더위가 안김 쉽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강릉 24도가 되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과 강릉 33도, 청주 34도까지 오릅니다. 습도 높은 무더위에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서쪽에서 비가 시작돼 차츰 전국에 장맛비가 올 텐데요.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와 강원에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도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모레부터 중북부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호우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남부의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